지금 화면에서 제가 그려드린 게 어찌 보면 미래에 우리가 진료를 받게 되는 하나의 산업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병원들이 제약회사라든가 식품회사라든가 의료기기회사와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누구를 끼고 있나요? AI 진료센터? 맞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약회사로부터 약 받아오고 의료기기회사로부터 기기 들여오는 그렇게 해서 병원이 운영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AI 진료센터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는 병원들이 점점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 AI 진료센터가 하는 역할은 뭐가 있느냐? 바로 의사를 도와서 환자들에 대해서 어떤 병인지 아니면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옆에서 보조적으로 도움을 주는 거예요. 실제 IBM 왓슨이라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운용된 적이 있고 우리나라도 도입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면 되게 재밌어요. 예를 들어 의사가 어떤 환자를 진찰할 때 자기 혼자 환자 진찰하고 아유 감기예요, 아유 독감이에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하고 그걸 같이 진찰을 합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자기가 아직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의사를 통해서 환자에게 물어보라고 대신 시켜요. 의사를? 네, 의사에게. 그러면서 둘이 협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의사는 벌써 마음속으로 A라는 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인공지능 얘가 A라고 아직 확신이 없으면 계속 얘가 확신이 있을 때까지 대신 물어보고 뭐 CT도 찍고 엑스레이도 찍어서 얘한테도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얘도 A병이 맞네. 나도 A병이 맞았는데 그럼 맞구나. 좀 더 확신 있고 신뢰감 있는 진찰을 할 수가 있겠죠. 이미 이런 게 벌써 도입이 돼서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진짜 그렇게 도입이 되면 오진 확률이 좀 낮아지겠네요. 중요한 얘기 또 해주셨어요. 지금은 의사 한 명이 연간 출판된 의학 서적 중 단 1, 2%만 읽으려고 해도 매일 거의 21시간을 투여해야 됩니다. 의학 기술이 워낙 빠르게 발달하다 보니까 최첨단 기술이 진짜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의사가 저걸 저렇게 시간 내서 읽을 수 있겠어요? 그런 걸 대신 깡그리로 읽어줄 사람이 누구다? 인공지능이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진, 누라켄, 누진 뭐 이런 많은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게 인공지능 협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은 그러면 이렇게 인공지능, 예방의학, 그 다음에 원격 진료 이런 게 발달되기 시작하면 의사 직업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수술만 해야 되나, 수술만? 그래도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뭐 내과나 뭐 외과나 큰 정형외과 이런 쪽은 그래도 이제 섬세한 맞아, 손길이 필요하지 않을까. 데이터로만 사람의 장기가 다 다르잖아요. 없어질까요?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없어지기보다는 뭔가 의사들의 역할이 좀 바뀔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예. 지금의 네. 의사가 아닌 다른 그렇죠. 일을, 다른 역할을 하는 의사가 될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렇게 바뀌게 되면요, 정말 의사의 역할도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바뀌어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제약회사들이 상당히 돈을 많이 들여서 인수합병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식품회사, 종자회사들이에요. 종자회사. 자, 왜냐? 한번 이것도 쉽게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몸이 아프면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뭘 먹어야 되죠? 약을 먹어야죠. 약을 먹어야 돼요. 근데 예방의학이 되면 아프기 전에 당신은 당뇨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아직 당뇨에 걸린 건 아니니까 당뇨약을 먹거나 인슐린 주사를 맞을 필요가 그러네. 없죠. 그렇죠. 그럼 뭘 해야 될까요? 기능식품을 먹어야죠. 그렇습니다. 그러니 제약회사가 보기에는 머지않은 미래에 약은 안 팔리는데 식품이, 기능성 식품이 팔릴 것 같으니까 그런 식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종자라든가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이합 집산들이 벌써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똑똑하다. 바로 이런 현상들을 봤을 때 의사의 역할도 상당히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의사 했으니까 어디 해봐야 될까요? 변호사 한번 갈까요? 변호사 한번 변호사. 가겠습니다. 네. 변호사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저 수많은 회사들의 로고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봤던 회사들은 아니실 겁니다. 저 회사들이 하는 분야, 어느 업종의 회사들일 것 같으세요? 바로 인공지능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의 로고입니다. 그렇게 많아요? 저렇게 많아요. 와. 분야도 너무나도 다 다르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회사, 특허 관련한 것을 알려주는 회사, 좋은 변호사를 검색해주는 회사 등 모든 분야의 인공지능이 법률 서비스를 지금 하나하나씩 다 잠식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좋은 비유는 아닙니다. 그냥 많은 시청자들을 위해서 양해해 주세요. 두 분이 갑자기 갈라서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각자 변호사를 선임해야겠죠. 해야죠. 어떻게 변호사를 선임하실 거예요? 일단 뭐 제일 좋은 제일 로펌. 유명하고 뭐 두 분 다 작심을 하셨군요. 승률이 높고 고속까지 안 가고 그냥 안 되겠습니다. 이 서빙가? 비유는 더 이상 들면 안 되겠습니다. 네. 제일 좋은 로펌을 찾아가지고. 통상적으로 뭔가 내가 법률 서비스를 받아야 될 때가 되면 좋은 변호사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냥 물어보죠. 그쵸. 내가 이런 변호사가 필요한데 좋은 사람 없어? 이렇게 추천을 받는 거죠. 근데 그 추천을 받은 그 사람이 정말 베스트 오브 베스트일까요? 그건 모르죠. 아닐 가능성이 네. 높잖아요. 그냥 그 사람에게 좋았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변호사 검색 서비스가 나온 거예요. 아, 너무 좋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변호사들의 실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승소율. 아. 그리고 승소한 사건의 세부 내용들이 전부 DB로 저장이 된 겁니다. 와. 그러면 괜찮다. 그걸 바탕으로 당신이 소송을 우려할 그 사건을 개괄적으로 써주세요 하면 그 인공지능에다가 쓰는 거예요. 써서 주는 거예요. 그럼 그 내용을 바탕으로 아 이런 케이스구나. 그럼 그런 케이스와 가장 비슷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들의 리스트업을 하고 그 리스트업된 변호사들 중에서 제일 승소율이 좋은 변호사부터 그리고 단가까지 쭉쭉쭉쭉 나오는 거죠. 자, 이처럼 벌써 우리 생활 법률 근처에 아주 밀접하게 어떻게 보면 코앞에 이렇게 인공지능 변호사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서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또 질문 드릴게요. 앞으로 그럼 변호사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근데 제가 또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건 물론 변호사의 일을 인공지능이 여러 가지 대신할 수도 있겠지만 또 변호사 입장에서는 연결을 시켜주거나 매칭을 해주거나 내가 어떻게 보면 약간의 잡무 이런 것들을 조금 해결을 해주면 변호사 입장에서도 크게 안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 정확하게 미래를 예견하셨어요. 앞으로 우리 아나운서님 이름을 노스트라다무스라고 해야 되나?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인공지능 변호사들을요, 누가 적극적으로 쓰기 시작했냐면 변호사들이 쓰기 시작했어요. 변호사들은 사건을 준비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서브 변호사들을 많이 고용합니다. 맞아. 팀으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 변호사가 있고 수습 변호사가 있고 아주 인턴 같은 변호사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 첫 번째로 먼저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가 베이커 앤 호트 테틀러라는 미국의 법률법인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인턴십을 하고 있는 변호사들, 이런 변호사들을 대거 해고하거나 더 이상 고용 안 한 적이 있어요. 아이고. 이 친구들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어느 법률 회사에 상담을 받으려 가려면 그냥 무작정 가는 게 아니라 전화 먼저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거 하려면 약간의 법률적 지식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고객에게 법률적인 상식을 전달해 줘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을 하는 것도 일반인이 하는 게 아니라 수습 변호사들. 그러니까 바이그잼이라고 해서 변호사 시험 준비하는 알바생들을 두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변호사 시험 합격하면 그 회사에 그냥 일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인공지능 변호사를 고용하면 그런 친구들을 고용할 필요가 없죠. 이 전화를 딱 걸면 인공지능이 사람 목소리로 다 이런 법률 응대를 해주면서 고객들을 유인하는 거예요. 시간까지 잡아주고. 그러면 이제 수습 변호사, 시보 변호사들의 역할이 더욱더 줄어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고객이 찾아왔어요. 그럼 그 고객에게 뭔가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는 많은 판례도 찾고 법률적 검토를 해야 됩니다. 혼자 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보조 변호사들이 있는 건데 그 보조 변호사를 아이언맨 자비스처럼 AI 이것 좀 찾아봐. 그럼 쭉쭉 찾아주고 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바로 이렇게 되면 이제 야, 어떤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입이 찢어지면서 인건비 줄였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이 솔루션에 지금 가장 관심이 많은 건 의외로 변호사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요, 앞으로 전문직이라는 세상은 어떻게 바뀔지를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전문직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이런 그 소양을 가진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업무 처리의 효율성이 극단적으로 늘어요. 내가 짧은 시간 안에 동시다발적으로 수많은 사건을 수임할 수도 있고 수많은 환자를 동시에 치료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원거리에 있는 환자를 원격으로 진료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브 전문직들, 나를 보조해주는 전문직들은 불필요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사고율과 실패율도 낮아지겠죠. 내가 놓친 것들을 인공지능이 바로 잡아주거나 보완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를 받는 우리 입장에선 좀 더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리고 재교육의 기회가 제고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처치하고 사건 수습하다 보니까 내가 또 공부할 시간이 부족했는데 이제는 전문가로서 또 추가적인 공부하는데 시간을 쓸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런 것도 다시 우리에게 더 좋은 서비스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인공지능이 특히 전문직 일자리에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나빠지는 건 아니에요. 좋아지는 부분도 있고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혹시 여기 계신 분들도 그 미드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닥터 하우스라는 미드가 있었어요. 참 재밌었는데 가운데 저 검은색 옷을 입으신 분이 주인공인데요. 저 주인공은 천재적인 외과 의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딱 환자에게 정말 아주 작은 징후라도 놓치지 않고 다 캐치해서 이 사람은 어떤 병이야 이걸 찾아내는 사람인데, 나머지 저 흰 가운을 입고 있는 분들도 뭐 흔히 말해서 드라마에서 나오는 뭐 존스 호킨스 나오고 뭐 어마어마한 학력과 전문 소양을 가진 분들인데 저 검은색 그 의사를 따라잡질 못해요. 그래서 맨날 들러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심리적 갈등도 있죠. 왜? 난 왜 맨날 이 지경이야? 당신은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이런 것도 드라마 상황에서 막 나와요. 그런데 만약에 저 검은색 옷을 입고 있는 저 변호사가 그런 직장 동료들하고 심리적 갈등이나 트러블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수도 있다? 쟤네들 싹 내보내고 인공지능하고 둘만 진료해도 그만일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공지능이 전문직 일자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전문직 분야의 변화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머지 직업군도 궁금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나머지 직업군에 대한 얘기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대기술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반드시 대규모 실업이 일어났던 게 통상적이에요. 그래서 토마스 후레이라는 세계적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앞으로 2030년까지 지구상의 일자리의 50% 정도가 없어질 것이다라고 진단한 바도 있습니다. 여기 세 분이 하는 일자리도 한 번씩 제가 부정적인 방식으로 전망을 해볼게요. 대표적으로 아나운서님 같은 경우 이미 우리나라에서 많이 돌아다녔죠. 김주아 아나운서가 AI 김주아와 대화를 나눈 모습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완벽하게 김주아 아나운서랑 똑같고요. 누군가 작가님이 원고를 써주면 그 원고대로 입모양도 똑같하게 읽어줍니다. 그럼 우리 방송 용어로 흔히 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저는 것도 없이 완벽하게 읽는 거예요. 너무 좋다고요? 방송인 아니세요? 절지 않게 완벽하게. 아니 근데 저도 제가 뭐 AI가 하는 뉴스 뭐 이런 거를 보면 사실 인정하기 싫지만 한 번씩 나보다 낫나 싶을 때도 있어요. 굉장히 안정적이죠. 안정적이고 그쵸? 사실 저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뉴스를 하다 보면 틀릴 때가 있거든요. 저렇다고 표현하시는 것처럼. 근데 뭐 인공지능은 그런 게 없으니까 제가 한 번씩 보면서도 섬뜩하더라고요. 그럼요. 네. 사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러시아에서는 기상캐스터로 아주 인기 있었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너무 미모도 출중하시고 너무 또 설명을 잘하시는 기상캐스터였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사람이 아니었어요. AI였구나. 가상인간이었어요. 가상인간 기상캐스터가 나와서 설명을 해준 게 사람인 줄 알고 야, 저 사람 누구냐 막 하면서 난리가 났던 거죠. 네. 코미디언. 이 코미디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코미디언도 대체가 될까요? 이게 더 무서울 수도 있어요. 미국에서 있었던 될것 어떤 같아요. 연구인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뭐
학자분이 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어떤 장면에서 즐거움을 느꼈고 슬픔을 느꼈는지 그 장면 데이터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용의 기승전결이 아니라 그 장면에서 그 사람이 느꼈던 뇌파와 뇌의 자극을 똑같이 만들어만 주면 기쁜 거잖아요. 웃긴 거고. 그래서 그런 자극을 계속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별로인 것 같아요. 저도 별로는 너무 갑자기 막 이렇게 못하겠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갑자기. 뭐 사실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맞아. 저라고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지구상의 일자리 한 50%는 없어질 것이다라는 모든 직업에도 적용되는 일이 돼버리는 겁니다. 무서워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직접적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지난번에 제가 찾아뵀었을 때 부동산 시장에서 양극화 얘기 드렸잖아요. 네. 이 일자리 분야에서도 이제 전개될 흐름은 똑같구나 진짜. 양극화입니다. 그래프를 복잡하지 않게 아주 단순하게 그려왔습니다. 자, 일단 직무 능력이라는 걸 보면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죠. 우리 맨 오른쪽 끝에 공부 잘하는 사람 얼마 없고 성적 평균에 가까운 사람 잔뜩 있고 공부 못하는 사람 얼마 없는 그냥 우리 학창시절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때죠. 근데 어느 회사에서 일을 하든 어느 프로그램에 출연한 사람이든 다 직무 능력은 저렇게 정규 분포를 이룰 거 아니에요. 뛰어난 사람은 얼마 없고 평범한 사람 잔뜩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급여, 연봉이 어디에 맞춰서 지금 평준화되어 있나요? 근로자 수? 가장 직무 능력이 안 좋은 쪽에 맞춰서 하향 평준화돼서 연봉이 지금 잡혀져 있죠. 네. 자, 왜 그런지 이것도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기 앞에 지금 세 분이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에서 작업을 하는 생산지 근로자라고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정, 두 번째, 세 번째 공정을 해서 최종 제품이 나오는데 첫 번째 공정을 하시는 분은 능력이 출중해서 시간당 100개를 처리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가운데 계신 분은 아직 손에 익지 않아서 시간당 하나밖에 처리 못하고요. 끝에 계신 분은 능력이 쏘우쏘우해서 시간당 10개 정도 처리하는 분이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시간당 100개, 시간당 하나, 시간당 10개 처리하시는 분이 나란히 작업해서 산출물이 나오면 시간당 몇 개 나올까요? 1개. 맞습니다. 앞에서 100개를 만들어서 던져주면 뭐해요? 가운데서 시간당 하나밖에 처리가 안 되는데 맞아. 맨 오른쪽에 직무 능력이 뛰어나서 시간당 100개를 처리할 수 있는 분은 그 능력에 맞춰서 고액 연봉을 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가운데 계신 시간당 10개 처리하는 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회사는 저분들에게 그만큼의 인건비를 못 줘요. 왜? 시간당 하나 처리하시는 분 때문에 이 공장은 결국 시간당 하나 만들었고 그거 팔아서 돈을 줬는데 어떻게 시간당 10개, 100개에 맞춰서 인건비를 줄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 아버님 세대 때는 양극화라는 단어가 사회에서 별로 이렇게 대두되지 않았죠. 그런데 이게 언제 싹 바뀌느냐? 3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나서 싹 바뀝니다. 이제 3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주력 산업 분야는 제조업이 아니라 서비스업으로 바뀌었어요. 여기 세 분들 저까지 다 서비스업에 종사하잖아요. 이게 다 서비스업인데 서비스업은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저렇게 드립니다. 자신의 직무 능력에 비례해서 연봉을 받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스포츠 선수들 20승 야구 선수예요. 그럼 연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5억 이상 되죠. 5억 이상이요? 와, 엄청나네요. 그런데 아직 그 1군 프로리그에서 1승도 못 올리는 그런 선수가 있어요. 이 친구는 급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3천만 원인가? 엄청 차이가 진짜 크네요. 차이 크다. 바로 지금 저 현상을 설명해 주는 거죠. 이처럼 서비스 업종은 자신의 분야나 자신의 업력이나 자신의 네임밸류에 맞춰서 그렇게 돈을 받는 거예요. 차등 있게. 그러니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떻게 됐다?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이유가 산업 구조가 급여를 그렇게 지급할 수밖에 없는 구조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오늘의 주제 인공지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인공지능이 더 가속화시키지 않을까요? 영화에도 그런 게 많았잖아요. 인공지능을 다룬 그런 소재들이. 그럼 나중에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맞아. 다 점점 대체되고. 인공지능이 뛰어넘고 인공지능이 잠식당하는 우리를 다 이러다가 결국 멸망하는 게 영화인데. 진짜 이 세 자리가 우리가 아닌 인공지능 딱딱딱 이렇게 자리가 되지 않을까.
미래의 우리의 연봉과 직무 능력이에요. 먼 미래 직무 능력도 정규 분포를 이루겠죠. 그죠? 그런데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연봉은 극단적으로 오른쪽 끝에까지 가 있고요.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도 옛날에는 그래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았지만 요즘 기초적인 생계를 유지하기도 어려워지고 있어요. 근데 또 우리 두 분은 그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이를 키우시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왔다. 그럼 우리 아이는 어떤 공부를 하면 좀 더 AI 시대에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은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될까? 어떤 직업인지 구체적으로 한 몇 가지만 좀. 직업을 꼽아주셔도 한 좋을 것 10개 같고. 안쪽으로. 네. 이렇게 안쪽으로. 지금 사라지고 있는 업종들은요. 복잡다기하지만 반복적인 업무를 하는 직업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복잡다기하지만 반복적인 업무를 하는 직업이 의사, 변호사죠. 뭔가 그 다양한 정보를 다 듣고 그래서 옛날에 의대 공부하면서 임상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래서 결론은 뭐다. 이렇게 반복되는 일이긴 하잖아요. 바로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랫동안 공부를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해주기 시작한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결론은 간단합니다. 반복해서 하는 일은 전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아까 우리 허 선생님께서 보여주셨던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갑자기 일어나서 댄스를 친다든가 그건 안 못하죠. 저런 거 바로, 못하지. 그거 못 바로 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창의적인 분야에는 인공지능이 대처를 못해요. 네. 지금 벌써 인공지능이 일부 창의적인 범주로 넘어오기 시작했어요. 곡을 쓴다든가 그림을 그린다든가 이런 일이 있었고요. 얼마 전에는 그 우리나라 K-팝 걸그룹의 노래를 브루노 마스의 목소리로 불러가지고 영상을 입힌 게 맞아. 대박이 난 게 있어요. 봤어. 네. 그럼 그 영상의 수입은 브루노 마스도 일부 가져가야 되는 건지 우리 K-팝 가수도 가져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걸 합성해서 만든 사람이 혼자 다 가져가도 되는 건지 아직도 결정을 못했어요. 달리 말하면 인공지능 기술이 일부 결부된 지식재산권을 어떻게 나눠야 될지 그래.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어떤 나라도 100% 인공지능이 그 지식재산권을 다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찬성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인공지능은 이 어떤 기획자가 시키는 걸 했을 수는 있어요. 브루노 마스 목소리 가져와, K-팝 걸그룹 노래 가져와, 믹싱해. 그걸 지시하는 그 사람의 아이디어, 그건 인공지능이 혼자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 인공지능이 아직까지 창의력을 발휘한 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아이디어를 줬거나 뭘 줬을 때 그걸 해내는 거죠. 그러니 결국 그렇다면 마지막 끝까지 살아남을 직업군들의 가장 보편적인 특성은 창의성을 발휘하는 일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두 분은 오늘 딱 강의 들으시면서 더 궁금하거나 아니 선장님께 이거는 꼭 물어봐야지 했던 거 있으셨나요? 저도 사실 AI에 대한 게 요즘 너무 또 말도 많고 우리 일상에서 쓰여지는 게 많기 때문에 저 오늘 뭔가 되게 시원한 해답을 얻고 가는 것 같고 일단 자녀 문제에 대한 것부터 지금 솔직히 저희도 이제 프리랜서인 입장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또 많은 시간 동안 기간이 남아서 이렇게 계속해서 직업을 또 바꿔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너무 좋은 정보를 들은 것 같아서 저는 더 이상 뭐 질문할 거 없이 아주 시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완벽하게.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선장님과 진짜 AI 시대에 어떻게 직업을 선택하고 어떤 직업이 촉망받고 또 이 직업은 어떤 식으로 바뀌어갈지에 대해서 좀 총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렇다면 오늘 수업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영원히 승자인 직업은 없습니다. 직업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바뀌니까요. 다음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는 직업 또 있으니까 희망 잃지 않고 계속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민 씨도 이렇게 함께 하고 가시잖아요. 네. 아쉽진 않으세요?
네. 저는 오늘 이 쿨하다. 강의를 쿨하다. 들은 걸로 굉장히 네. 만족하고요. 네.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네. 너무 마음에 쏙 드는 우리 선생님도 너무 좋고 앞으로 선생님의 강의를 많이 들어야 되겠어요. 지금 팬이 네, 되셨어요. 팬 됐어요, 진짜로. 이게 또 나중에 AI로 또 인공지능으로 발전이 빨리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직업을 또 한번 알아봐야 될까 그런 싶기도 생각을 하고. 못 했었잖아. 그치? 근데 못했죠. 오늘 지금 수업을 듣고 수업을 듣고 나니까 또 이제 미래에 대응하는 네. 진취적으로 살아가겠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일 계획도 없는데 네. 지금 미래를 계획했어요 지금. 야, 네. 아니 이 정도면 엄청난 영향을 끼친 오늘의 수업 아닙니까? 네, 맞네요. 아, 좋았습니다. 네. 오늘 너무 네, 즐거웠어요. 그쵸? 좋습니다. 자, 오늘 진짜 선장님과 함께 AI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미 변화는 시작됐고요. 이 AI라는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우리에게 달렸으니까요. 오늘 수업 들어보시고 나는 앞으로의 인생을 좀 어떤 방향으로 설계해 나가면 좋을지 생각해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외치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찾아라 보물지도! 오늘 보석 하나 가져갑니다. 자야겠다, 이제.